여러분, 질 들레즈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현대 철학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근데 막상 그 책을 딱 펴보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오늘은 바로 이 난해하지만 정말 강력한 철학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놀랍게도 17세기 철학자 바로 스피노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죠. 안티오이디푸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를 단숨에 들레주와 가타리의 그 당혹스러운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아니, 분열 과정이 혁명의 잠재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들레즈의 세계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입구거든요. 보세요. 욕망기계, 기관 없는 신체? 와,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낯선 용어들 때문에 들레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책을 덮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이상한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파헤치는 도구가 되거든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 이상하고도 강력한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한테는 열쇠가 하나 필요해요. 아주 특별한 만능 열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열쇠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들레즈의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쥘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욕망과 자본주의의 문을 열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유의 새로운 이미지까지 함께 그려볼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열쇠, 바로 17세기 철학자 바류흐 스피노자입니다. 들레즈한테 스피노자는 그냥 옛날 철학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미래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공구왕 같은 존재였죠.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가장 완성된 철학자라고까지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순수한 내재성의 평면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내재성.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들레즈가 볼 때 스피노자는 철학을 오랫동안 가둬왔던 효월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시킨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초월이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전통 철학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이 세상 바깥에 저기 저 위에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신, 플라톤의 이데아, 아니면 절대 변하지 않는 도덕 법칙 같은 거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내재성은 뭐냐면요. 모든 걸 그냥 평평한 하나의 면 위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신? 그건 자연 그 자체고 인간, 동물, 돌멩이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평면 위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관계를 맺고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평면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혁명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초월이 계급이랑 고정된 규칙의 세계라면 오른쪽의 내재는 모든 게 평등하게 연결돼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계예요. 들레즈는 바로 이 내재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열쇠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동의 윤리학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미리 정해진 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만남이, 이 음식이, 이 생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즉, 그게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실천적인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스피노자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들레즈와 바타리의 가장 유명한 책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아주 단단한 자물쇠를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내재성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보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욕망이라는 현상에다가 뜬금없이 외부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모든 인간의 욕망을 아빠, 엄마, 나라는 이 작은 가족 드라마 안에 억지로 꾸겨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초월적인 접근법이죠. 프로이트는 욕망을 결핍이라고 봤어요. 뭔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연결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은 슬픈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 접속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산 라인 같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욕망 기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아기의 입은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기계에 접속하고 꿀벌은 꽃이라는 기계에 접속하죠.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 기계에 접속하고 있잖아요. 아까 스피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거 기억나세요? 욕망 기계가 바로 그겁니다. 욕망은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것과 접속해서 뭔가를 해내는 능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욕망 기계들이 어디서 작동하느냐? 그 작업대가 바로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이건 뭐 팔다리가 없는 몸 이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추상적인 판,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욕망의 흐름들이 기록되고 모든 접속이 일어나는 그런 표면.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바로 스피노자의 내재성의 평면을 욕망의 세계로 가져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욕망이라는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분석 도구를 가지고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사회와 권력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들의 다음 대작 1000개의 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요, 서양의 전통적인 생각 방식을 나무에 비유해요.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위계적인 구조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리좀이에요. 잔디풀이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서 막 제멋대로 뻗어나가잖아요. 중심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냥 아무 지점이나 다른 지점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게 바로 리좀적 사유입니다. 이 리좀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그게 바로 탈영토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치 강물이 둑을 넘어서 막 흘러가는 것처럼 기존의 경계나 규칙,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려는 모든 움직임을 뜻해요. 변화와 창조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죠. 하지만 탈출하려는 힘이 있으면 그걸 다시 붙잡으려는 힘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바로 재영토화입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을 통제하려고 새로운 둑을 쌓는 것처럼요. 탈주하는 흐름들을 다시 붙잡아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토 안에 가두려는 반대 방향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 두 힘, 그러니까 탈영토화와 재영토화가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경도 문화도 다 허물어버리면서 탈영토화, 새로운 시장을 찾아 끊임없이 뻗어나가죠. 근데 동시에 법이나 특허, 브랜드 같은 걸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서 재영토화, 그 흐름을 통제하고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들레즈와 가타리가 볼 때 자본주의는 이 분열하려는 힘과 통제하려는 힘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이 결국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들레즈 철학의 진짜 목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레즈는 플라톤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 전체가 어떤 독단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답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한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의 일이란 그 정답을 잘 찾아내고 세상을 선과 악, 참과 거짓처럼 딱딱 나누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레즈는 여기서 다시 한번 스피노자와 니체의 손을 잡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정답 찾기 퀴즈가 아니에요. 사유는 창조 그 자체입니다. 철학의 목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진리를 찾는 탐험가가 아니라 개념을 만드는 발명가인 셈이죠. 결국 스피노자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들레즈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철학의 진짜 일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이건 어떻게 작동하지? 라고 묻는 거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들레즈의 철학은 정답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지도를 직접 그려보라고 건네는 공구함과도 같습니다. 정해진 의미를 찾기보다 이 도구들로 뭘 만들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접속시켜 볼지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게 들레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